저는 이걸 계속 읽으면서 로봇이 과연 자의식이라는 이것을 갖는 게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한테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주는 건데 그 데이터를 자기가 자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전환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지하 책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떨어진 건 아닌가. 이 세상이 얼마만큼 제가 바뀌는지를 잘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가장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앉아서 천리 보고 말리고. 우리 저기 따님 어떠신가요? 로봇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로봇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결국 힘을 갖게 될 거라는 좀 확신이 GPT 공대녀거든요. 참고로 AI를 가지고 논문 쓰고 있어요. GPT를 사용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고요. 제가 GPT를 결국 처음에는 그냥 툴로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순간 짜증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기계 생명체라는 그 말에 공감을 많이 됐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또 이게 GPT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생명체 같은 면이 있는 게 어제 했던 질문을 오늘 똑같이 하면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좀 로봇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갖춘 것이 기계답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사람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섬뜩해지네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대생들은 보통 AI가 의식을 갖냐고 그러면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융합적인 정신을 가진 그 공대생 엔지니어들은 자기의식이 가능성을 열어놔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사람다움이란 뭘까?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 경계가 지금 약간 좀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막 사라지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도 역시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사람다움은 뭐지? 약간 우리가 단순하게 생명이라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살아있는 생명 뭐 그런 무기체적인 그렇게 막 양배를 가지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왜냐면 저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같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껍데기만 그러고 껍데기만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참 궁금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으신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건 모르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철학자들이 오랜동안 고민했었어요. 껍데기 사람인데 저 안에 들어있는 걸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왜 AI 로봇 가지고 이제 그 관심이 크냐고 하시는데 이건 뭐 철학자라면 저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의 철학자들이 조금은 서양 철학자들의 철학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의 개념을 조금 잘못 잡아놨어요. 플라톤 책 읽는 게 철학인 줄 알았는데 실제 플라톤은 플라톤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했던 건 주로 대화잖아요. 사람 이런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의식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의식을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의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봇이 의식이라는데 과연 의식을 불러주냐 그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읽으면 끊임없이.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뭔지를 답하기 위해서 로봇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가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연결이 딱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주입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변경되어가는 그걸 의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관념상의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의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그만큼 통찰력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이시재 선생님께서 먼저 답을 좀 해주시면. 또 지금 이제 전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학에서는 액션이라는 말이 있고 네, 비헤이비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차이가 액션은 무슨 신호를 받아가지고 속에서 가공을 합니다. 이런저런 계산도 하고 가공해서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이런 행동을 내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서 가공하고 내보내고 들어와서 가공하고 내보내고 이게 이제 액션이고 비헤이비어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탁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로가 학문을 만드는 게 뭐냐면 심리학. 심리학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게 반응학이에요. 심리학은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관계없어. 들어오는 걸 반응해주는 게 심리학이에요. 경제학도 그럴 거예요. 아마. 가격이 높으면 물건이 뭐 사람들이 안 사고 가격이 싸지면 사람 사고 하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비헤이비어를 중요해요. 비헤이비어. 근데 로봇가 지금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기에 이 책에 나온 로봇은 그 부분이 나는 액션을 하려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 주체가. 판단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지향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계산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걸 뭘 근거로 해서 할지 뭘 비해변화 있을 수 있어요. 네, 집어넣은 대로 나오니까 집어넣은 만큼만 나오니까 근데 이걸 이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에서 심리학은 인간 심리를 다루는 것 같아서 심리학이라는 과학은 비헤이비어를 했습니다. 행동주의적이거든요. 그거는 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원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로봇가 이게 인풋 해가지고 안에 가공해가서 거기 나오잖아. 네, 빛나 선생한테 기분 나쁠 눈치 봐가면서 말하잖아요. 기분 나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해서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거죠. 네, 그게 로봇 가능하려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네, 뭐가 몸 안에 뭐가 주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의식이라고 혹시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도 네, 그냥 비헤이비어로서 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수동적 의식. 예, 예. 근데 이거는 전략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인 의식이 시간도 쓰고 말이야. 네, 바로 반응 안 하고 어, 이런 것이 로봇 가능하다고 한다면 야 그건 뭐 인간하고 거의 같은 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에게 이런 고민을 외국에서도 합니까? 철학자들이? 당연히 하죠. 그게 뭐로 나와요? 논문으로 나와요? 아, 그럼요. 요즘 핵심 핫 이슈가 요 의식에 관한 연구이죠.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철학, 뭐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제 의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책을 좀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반성 의식까지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그 대표님도 말씀하신 건 자의식, 요건 조금 이제 차원이 달라가지고 수동적 의식, 능동, 적극, 반성 의식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되 더 심층적으로 있는 의식이 이제 자기 의식, 자의식이란 셀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셀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우리말로 스스로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라는 거는 이제 홀로서기를 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셀프는 나 자신과 같은 것 뭐 이렇게 근본 뜻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닌데 이 스마트폰을 말할 때는 구현상의 것,
이렇게 해서 구현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 내 손, 내 머리, 내 몸. 근데 나를 찾으면 없어요. 나의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나는 안 찾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오래됐죠. 영혼 또는 뭐 정신 또는 마인드 이렇게 불렀던 거죠. 마음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오면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실체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실체가 된다면 이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발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해요.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증주의로 가면은 이야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가설되는 가정되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 넣지 마, 빼 해가지고 자유 이런 것들, 의지 이런 거 다 빼요. 그러면 이제 행위만 남잖아요. 행위만. 사람들이 이게 좀 목말라요. 행위만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럼 나 로봇이야? 그래서 뭔가 그 안에다가 영혼, 마음 이거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영성 막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뇌과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다 깨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의 그 고귀함, 존엄성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잠깐 빗나갔는데, 의식이 뭔지를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답을 못한다는 게 한마디로. 아직까지 의식에 대한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길어요. 길다는 거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럼 불교는 뭐 엄청 깊잖아요. 불교만큼 의식에 대한 연구가 탄탄한 데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무학까지 가면은 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밑에 감각적인 의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실식, 아라야식까지 다 올라가는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도 결국 다시 묻게 돼요. 의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 또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저도 계속 반복 되풀이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한번 다시 바꿔봤어요. 이거를 의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말로 바꾼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네. 이제 불교에서도 이걸 많이 쓰는 바람에 제 용어가 아주 뜻하지 않게 유명해졌는데, 그분들도 저랑 다르게 했어요. 뜻을. 왜냐면 알다 때문에 그래요. 알다는 근본 현상이에요.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은 숨 쉴 줄 알죠. 네. 그러면 뭐 숨 쉴 줄 모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직접 해볼 줄 안다, 할 줄 안다도 있고, 어떤 것을 실제로 간접적으로 이런 지식들, 이런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깨우쳐서 아는 것도 있고, 수많은 알매 종류들이 있는데, 그럼 알아차림이니까 이 수많은 종류의 알을 전제로 해야만 돼요. 그럼 다시 묻게 되죠. 아는 게 뭐예요? 그 의식이 뭐냐는 물음을 알아차림이 뭐냐는 물음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알다라는 거는 모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모른다는 건 또 알아야 돼요. 어쨌든 모름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알고 싶어서 물어야 되죠, 물음. 물었는데 아직 모르니까 계속 찾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답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고 있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찾았으면 안 거야. 그러니까 암과 생각은 같은 건데, 실제로는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가지고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내가 확실히 서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나 알았어 하고 이제 그 알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 이 알을 알아서 차려나가는 것. 차리니까 상차림처럼 범주화가 되고 분류가 되고 뭐 추론을 하고 수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사람의 의식은 이렇게 알아차림인데,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로댕아, 너도 알아차리니? 그러면 아까 이제 이시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해요.
그럼 상대가 누군지 아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인과적으로 이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쉬워요.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명제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근데 거기 가로 속에 빠진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 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걸 포괄시켜요.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요거 나는 무엇이 뭐뭐라는 것을 안다. 라는 것이 의식의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다 밝혀져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마 의식이 저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식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의 본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 또는 나도 모른 채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번역이 무의식이라고 된 거고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들도 있어요. 또는 몸에 익혀는 상태 이런 것들도 알아차린 거거든요. 처음엔 엄청 정교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저절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미 의식화된 거야. 사회적인 관계도 의식화가 되는 거고요. 그 알아차림으로 하면은 어떻게든 알아서 나에게 다양한 식으로 분류돼서 차려진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거죠. 그 의식은 세계보다 더 넓어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세계가 더 넓은 게 아니고 세계보다 의식이 훨씬 넓고 그 안에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이 책에 그 교수님이 쓴 그 내용이 하나 있네요. 작가님.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카피를 했는데 의식은 언제나 주어 겹침의 틀로 짜이고 의식의 주체인 나는 이러한 틀 덕분에 자신과 이 세계 전체를 나에게로 모아들일 수 있다. 만일 내가 의식을 잃는다면 나는 단순히 나 자신만 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세계 전체까지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림은 살아있는 뇌가 있을 때만 가능. 그 뇌가 살아있으려면 그것은 몸과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몸에서 분리된 뇌는 더는 살아있을 수 없고 그로서 의식의 토대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이 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많이 좀 머릿속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